네, 이제 각 영역별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국어 영역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만기 선생님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국어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신유형 문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냥 EBS에서 보던 것들이 늘 나왔는데 문제는 체감 난도가 높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연계는 됐는데 잘 못 느끼겠다는 것이고 또 연계가 됐다 하더라도 지문 자체가 어려운 지문을 연계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문계 같은 경우도 이제 인문 지문과 과학 지문이 어려웠고 자연계는 과학 지문이 어려워. 특히 이제 보시면 이게 화법이나 작문이나 문법은 그런 데로 잘 풀렸다는 겁니다. 풀렸는데 독서 부분에 가니까 탁 가슴이 막히는 것이 인문 같은 경우 이제 그 철학 지문이 나왔거든요. 그 도덕 관련 지문이 나왔는데 그게 좀 어려웠다는 것이고 또 근데 과학은 이제 중력 문제가 나와서 일종의 물리학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애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뭐 문법적인 것도 이제 의문의 변동 같은 애들이 어려워하는 대목인데 그게 또 출제가 됐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도덕 지문하고 물리학 지문이 17번과 30번만에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다 이렇게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17번 같은 경우는 철학 지문인데 두 개의 견해를 이렇게 대립시키면서 문제를 물어봐서 애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물론 이것이 EBS 연계 지문이긴 합니다. EBS에서 연계됐다고 대표적으로 내세운 지문이긴 한데 일단 사고력을 굉장히 풍부하게 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30번 중력도 우리 저도 이제 문과입니다만은 일단 뭐 중력 부력 얘기 나오면 상당히 멈칫하거든요. 네. 이렇게 딱 나오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틀렸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두 문항이 상당히 어려운 문항이 돼서 수험생 자체가 난도가 좀 있게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이제 시험 끝나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네. 어땠냐? 그랬더니 이제 애들은 이제 뭉뚱그려서 비문학이 어려웠다.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지금 그 얘기신 것 그 같은데요. 문학은 뭐 EBS에도 연계가 안 된 지문이 나왔어도 늘 보던 것들, 흔한 것들이 나오고 또 흔하지 않았어도 일단 난도가 좀 낮은 지문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비문학이 연계는 됐는데 풀리지 않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1교시가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1교시에 망가지면 2교시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런 일이 올해 많았을 거예요. 재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교시가 좀 정신 차리고 잘 보면은 2, 3, 4교시가 잘물 흘러가는데 1교시가 일단 어려우니까 애들이 당황하니까 2, 3교시도 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1교시에서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2교시로 좀 가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좀 안영 선생님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수학은 이제 작년처럼 그 출제 경향을 좀 유지를 했지만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별력 유지를 위해서 좀 다소 좀 두세 문제 정도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작년과 달랐던 점이 도형과 관련된 무한등비 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올해 다시 부활이 됐어요. 작년에 그게 안 나왔었거든요. 예. 그게 올해 다시 부활이 됐고요. 또 기납적으로 정의된 그런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빈칸 추론 문항도 작년에 없었던 건데 올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좀 어렵게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학 A와 B의 공통 문항은 4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5번에 무한등비 급수의 합을 구하는 그런 15번, 그 다음에 16번에서 지수방정식 문제, 그 다음에 행렬의 그 진위를 물어보는 18번 문제, 그리고 19번 문제, 이런 것들이 4문제 정도가 A와 B에서 공통문항으로 나왔고요. 예. 수학 A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1에서 한 15문제, 그리고 미적분 통계에서 15문제가 공이 출제가 됐고요. 신유형으로 본다면은 10번과 17번과 20번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수열의 대소관계, 그리고 17번에서는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문항이었고요. 20번의 경우는 정적분의 성질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B의 같은 경우는 출제 범위가 수학 1이 8문제, 그리고 수학 2가 7문제, 그리고 적분 통계가 8문제, 기하 벡터가 7문제. 그래서 예고된 것처럼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요. 신유형으로는 순서의 쌍의 개수를 물어보는 17, 14번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미분 개수를 물어보는 21번 문제, 그 다음에 정육분의 값을 물어보는 30번 문제가 좀 신유형으로 등장하면서 좀 어렵게 학생들이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어서 좀 영어 영역도 출제 경향을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예. 영어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통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예비가 없어졌죠. 그래서
영어는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작년 수능과 유사하게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볼 수가 있는데 하나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뭐냐면 작년에 영어에서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죠. 학생들이 영어를 영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 한글 해석판을 공부한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비난을 의식한 평가원에서는 읽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어 그 EBS 지문을 활용하지 않고 EBS 지문 주제와 비슷한 그런 새로운 지문을 만들어냈죠. 아마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랬나 보네요. 예. 네.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이제 어휘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 좀 쉽게 냈다고 했지만은 학생들은 이제 지문이 좀 생소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어렵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고난이도 문제로 EBS와 연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빈칸 추론 문제였습니다. 그게 34번 문제. 영미문학의 어떤 시인이 쓴 그 글인데 그걸 출제가 됐을 거예요. 또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도 38번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렵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화절을 이렇게 넣는, 그러니까 보통 어휘 같은 걸 넣는 게 아니고 구화절을 넣는 빈칸 추론 문제 34번 그리고 38번 여기에서 어려운 걸 느꼈을 것 같고요. 또 듣기 문제에서도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10% 할인하라. 그런 걸 또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우리 학생들이 듣기에서도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듣기 같은 경우는 17문항 중에서 15문항이 모두 그 EBS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나머지 읽기와 쓰기 이쪽에서 좀 학생들이 어려움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까 우리 전화 연결했던 학생이 좀 영어 영역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예. 들어요. EBS랑 연계는 돼 있으나 예. 뭔가 너무 어려웠다. 체감할 수가 없었다. 예, 이렇게 그런 게 했죠. 참 잘 분석을 했는데요. 그럼 예. 이어서 이만기 선생님, 우리 사회탐구랑 과학탐구를 네. 어떤 경향을 보였는지 출제 경향을 좀 살펴주실까요? 그 사회 탐구인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출제를 할 때 개념과 원리를 많이 연결시키는데 저희가 한번 평가원 자료를 보면 대체로 그 골고루 출제를 했습니다.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휴움 뭐 이런 사람들 출제가 됐고 늘 나오는 건데 또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어떤 6.25 전쟁에 대한 전개 과정 문제들 예, 예. 시사와 연관이 있죠. 그런가 하면 뭐 사막화에 대한 문제들 아니면은 뭐 행복이 뭐냐 여기는 행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나 또는 뭐 계층 인식의 문제 또는 소비자 피해 문제 혹은 예. 뭐 그동안 그 어떤 지역별 이제 축제가 그 지역별 축제에 대한 문제 그래서 보통 시사와 개념을 연결한 문제가 이 사탐에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그 뭐 북한하고의 우리가 대외 교육이 많은데 북한과 교육 문제 같은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탐은 개념과 원리 플러스 시사 이슈를 적절히 혼합한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수능 영역별 경향 분석을 좀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가채점 전략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가채점을 하게 되면 원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표준 점수랑 백분위로 하기 때문에 이 가채점을 잘 또 해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원점수로 또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예, 예. 자, 가채점 할 때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지 안녕 선생님께서 살펴주실까요? 예, 아마 이제 벌써 오늘 저녁부터 이제 네. 온라인 어떤 입시 사이트라든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가채점 등급 컷이라든지 이런 게 쏟아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가채점 상태에서 나온 그 등급 컷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너무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일희일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좀 더 시간을 두고 갈수록 계속 이거 오류가 수정이 되니까요. 너무 오늘, 내일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 가채점을 가지고 성급하게 우리 학생들이 대학 진학 전략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발빠른 또 입시기관에서도 계속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학생들이 가채점은 현재 원점수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점수로 뽑는 대학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요. 모든 대학이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가지고 선발하는데 이 표준점수와 백분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적표를 나와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사실 짐작하기 아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평균 문제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그 수능 성적 분포도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성급하게 가채점만 가지고 지원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수능 성적이 12월 2일 날 나옵니다. 네. 나오기 때문에 접수가 12월 24일이죠. 그러면 무려 22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냥 정시 어떤 전략을 세운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2일부터
22일 날 성적표가 나오면 22일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좀 그걸 가지고 더 우리 학생들이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학생들이 이제 지금 가채점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점수는 이제 원점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원점수는 또 어찌 보면은 내가 시험을 아주 못 봐도 다른 친구들이 또 다 같이 못 보면 이 원점수의 원점수를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근데, 이제 예.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제 현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원점수가 같아도요. 예, 예. 대학에서 활용하는 표준점수라든가 100분위는 다를 수 수가 있죠. 있어요.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에서 내가 원점수를 조금 잘 맞으면 표준점수 쑥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또 쉬운 과목에서 내가 원점수가 높게 나와도 표준점수 내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대학에서 활용하는 표준점수라든가 100분위 같은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원점수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원점수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수시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예. 수시에 지원했는데 수능 최저를 따질 때 네. 예, 그 부분에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컷, 현재 내 원점수 대비로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건 수능 최저 학력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서 대학별 고사를 간다, 못 간다 이걸 이제 참고하는 그 정도일 뿐이지 이 가채점을 가지고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건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들 예. 기관들에 가시면은요. 네. 예. 그 이제 입시기관들이 이제 사교육업체다 보니까 뭔가 교육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예상 표점도 제공을 해요. 근데 예, 그것이 예.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고 보통 한 2, 3점에서 1, 2점 정도 편차가 있긴 한데 그래도 네. 이제 그걸 보면은 내가 어떤 과목의 표점이 높구나 낮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가지고 이제 참고하셔서 수시 지원할 때 참고 자료지 절대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물론 맞기도 틀리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참고를 해서 수시에 갈 거냐 말 거냐를 이제 판단할 때가 지금인데 문제는 오늘 내일 가채점 결과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입시기관도 오늘 내일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번 주 한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아침 정도가 돼야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12월 2일 날 수능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조금 낙담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내일 모레 당장 이제 예. 사기업에서 이렇게 뭐 표준 점수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등급 컷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를 당장에 믿기는 좀 힘들고 맹신하지 조금 더 말라. 예, 예. 참고 자료로만 그렇죠. 일단은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해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채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가채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몇 년 전에 예, 예. 평가원이 가채점을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샘플. 그때도 틀렸습니다. 이제 입시기관 걸 언제 참고를 해야지. 특히 1, 2점 정도의 레인지가 있으면 수능 시험 그 레인지를 가지고 수시 지원해야 됩니다. 난 보니까 A 기관에서 95점이래. 나 95점이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94점이니까 난 가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한 1, 2점을 이렇게 폭넓게 해서 가든지 말든지를 해야지 딱 들어맞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만기 이사님은 이제 1, 2점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두 문제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두 문제요. 예. 점수가 더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점차가 더 크게 날 수가 예,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한두 문제 차이가 나더라도 수시 지원을 너무 낙담하지 말고 그럼요.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러. 원서를 예. 집어넣자 가려고 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안 예. 가려고 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가려고 든 거니까 웬만하면 가서 시험 보는 게 예.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대학별 고사를 치를까 말까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예.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만약에 100분위와 표준 점수가 나왔다고 치더라도 대학별로 또 반영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선생님. 그걸 좀 그렇죠. 살펴주실까요?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 예, 화면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제 정시에서입니다. 우리 수시랑 정시 막 계속 왔다 갔다 얘기하니까 그렇죠.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정시에서 수능 활용 지표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대학들은 이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이제 활용을 해요. 대체로 이제 국영수는 표준 점수, 그다음에 이제 탐구는 100분인데 이게 네. 100분이라고 하지 않고 대학에서 자체 100분위를 활용한 자체 표준 점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대학들을 쭉 보시면은
한눈에 봐도 이제 주요 대학들이죠. 그러네요, 예, 예. 서울대와 연대를 비롯해서 고려대, 한양대 뭐 이제 이런 주요 대학들인데요.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이제 탐구에서 학생들의 점수가 높아서, 그러니까 네. 국영수는 거의 다 이쪽 대학들, 이 대학들을 보는 학생들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탐구는 그 탐구 선택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표준 점수를 높게 받는 경우도 있고 낮게 받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화학을 선택했는데 그때 화학이 쉬우면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네. 생물을 선택한 친구는 생물이 어렵게 나와서 표준 점수가 같은 원점수인데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 탐구의 영향력에 의해서 합불이 뒤집어지거든요. 국영수를 네.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이제 한꺼번에 같이 넣어서 이제 반영하는 이런 대학들이 이제 주요 대학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백분위 반영 대학을 보시면 이제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 좀 이렇게 중위권 내지는 중상위권임을 보이시죠. 그래서 뭐 경기대, 광운대, 국민대 이런 백분위 반영이잖아요. 네, 네.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 자체의 특징이 평균에 가까울수록 표준 점수는 그냥 동일해집니다. 이게 어차피 평균에서 내 위치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기 때문에 네. 이 표준 점수는 항상 이 중위권으로 내려올수록 점수가 같아져요, 그냥. 그래서 동점자가 왕창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 중위권 대학들을 이제 백분위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정시 지원할 때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이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이에 대한 좀 그래서 좀 제가 정서인 말씀 예. 약간 보충을 좀 예, 예. 네, 해드리면 네, 네. 이제 표준 점수와 백분위 관계가 좀 있는데요. 이 백분위 점수는 주로 이제 탐구 과목, 아까 말씀하신 예, 예. 탐구 과목에서 활용하는데 백분위 기준을 두고 표준 점수 다시 만들어내죠. 네, 변환 근데 변환 그때가 점수. 언제냐면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보통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12월 2일 날 성적표가 나온다면은 한 12월 한 6일, 7일. 둘째 주가 되겠죠. 예. 그 정도 좀 일주일 정도 후에 대학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성적표와는 다른 그 변환된 표준 점수 이걸 활용하니까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그 성적표 받더라도 그 단순 표준 점수 합산이 아니라 변환된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해서 아마 다시 계산을 해서 점수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예. 현재 가채점만 가지고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를 그걸 알 수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좀 예. 보완 말씀을 드리면 네. 그때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 때 원리는 이겁니다. 같은 백분위의 수험생은 같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때 점수 차이를 크게 하면 우리가 보통 불보정 그러고 점수 차이를 작게 하면 물보정 그럽니다. 그러니까 난도에 따라서 네. 만약에 백분위별 점수 차이가 크게 되면 이거 불보정이구나. 백분위별 점수 차이가 작으면 물보정 그런 용어를 쓰니까 참고하시기를. 어렵네요, 예. 선생님.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요. 네. 우리 학생들이 아마 제2외국어를 본 학생들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탐구를 한 과목, 특히 이제 인문계에서 그러는데요. 네. 인문계에서 서탐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제2외국어입니다. 그래서 탐구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망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2외국어 성적이 좋으면 그걸 재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그런 제2외국어 과목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아랍어가 표준 점수가 아랍어가 표점 100점이에요. 100점이 나왔. 근데 이제 그 제2외국어도 역시 변환 표준점수 쓰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점수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역시 100분위로 환산된.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아랍어가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보니까 예, 예. 4만 6천 명 시험 보는데 한 3만 5천 명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봐요. 그래서 100분위도 잘 나오고 표점도 잘 나오고 아랍어가 상당히 인기 있는 과목이 됐어요. 아랍어의 또 다른 매력을 알게 베트남어에 좀 권좌를 내줬다가 다시 올해 찾아왔어요. 지금 이제 아랍어가 가장 효율적인 과목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그럼 이제 이런 표준 점수와 백분위 이런 것을 이용해서 대학을 지원을 할 때 네. 수험생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점에 대해서 이만기 선생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위권 대학은 표점을 씁니다. 예. 중위권 대학은 백분위를 쓰는데 문제는 표점하고 원점수는 차이가 크지 않아서
원점수 1점 차이가 표점 한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네. 그런데 문제는 100분위는 동점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예. 문제는 1점 차이가 5점, 4점, 6점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우리가 지원할 때는 100분위 반영 대학은 점수 차이가 크다는 걸 알고 지원하셔야 되겠다. 그런 예, 얘기고요. 예. 또 이것이 똑같은 수학이라서 수학 A, B에 따라서 국어 A, B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교차 지원할 때 그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이 100분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그래서 이게 지원할 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부터 이제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니고 요강을 공부할 때 요강. 예. 요강을 네. 공부하면 구멍이 보입니다. 예. 여러분 요강 공부를 좀 아, 하셔야겠네요. 근데 정말 일반적으로 예. 본다면 어려운 과목을 잘 본 학생, 그렇죠. 예, 어려운 과목을 잘 본 학생은 표준 점수를 반영 대학이 유리하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반대로 쉬운 과목을 잘 본 학생은 100분위가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쉬운 과목을 잘못 본 학생은 100분위가 굉장히 불리해져요. 엄청 떨어져요. 예. 동점자가 많아서.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 학생들이 잘 생각하셔서 아마 정시 지원 전략을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이 학생들이 이런 이제 100분이나 표준 점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턱대고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네. 난 시험 못 봤어. 그냥 올해는 끝났어. 재수할래. 이렇게 한 학생들이 그 다음에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게 이런 이제 입시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안 해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시험을 예. 조금 잘 못 치렀을지언정 이제 예. 입시 요강이나 여러 가지들을 잘 자기의 점수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 해뜰 날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자기하고 맞는 대학이 어딘지 찾아가는 그 과정도 저는 그것도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끼리 그런 네. 얘기 많이 합니다. EBS 교재보다 대학 요강을 더 열심히 보는 게 답이다. 예. 그렇군요. 오늘 이제 시험 치른 학생들은 많이 바쁠 거예요. 대학별고사도 이제 치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들도 많을 거고 예. 좀 수시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정시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전략을 또 짜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바쁠 텐데 지금 또 마음이 무거운 학생들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2 학생들 이제 나구나 싶어서 많이 마음이 무거울 텐데요. 이만희 선생님, 우리 2017학년도에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도 조금 조언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수능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교육부가 이제 좀 있으면 질타를 받을 거거든요. 왜 이렇게 들쭉날쭉이냐. 내년에 비슷한 난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졸업생들이 재수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더군다나 이제 내년부터 중요한 변화가 한국사가 필수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수학이 A형이 아니라 가나형으로 바뀌면서 네. 범위가 많이 조정이 돼요. 네, 과목도 네. 새로 생기고 수학 1이 수학 2로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하나 이제 국어가 인문 자연이 공통이 됩니다. 지금은 인문계 국어비 자연 국어 A인데 내년부터는 공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어의 난도가 조금 내려간다고 봐야죠. 문과생에게는 좀 중세국어가 안 나오고 이과생에게 나오는 기술적인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특히 한국사인 경우는 필수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변수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수의 대학이 응시 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를 주는데 보통 3등급, 4등급, 5등급에 주고 또 정시에 예. 간다고 하더라도 3등급 이하에서 감점이 좀 감점을 하기 때문에 예.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수학 가나형의 범위의 변화 이것이 아마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 예,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죠. 내년부터. 예.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3등급의 만점을 주겠다. 그리고 또 평가원에서도 한국사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겠다 이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뭐 한국사에 몰입을 해서 뭐 국수형을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현재 3학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아이들이 3학년 올라오면 공부하는 양이 있어요. 예. 그런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이 수학에 쏟아붓는 시간이 자연계 같으면 약간 과장한다면 거의 70%입니다.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에 쏟아붓는 시간이 거의 60%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잡아놓는다면 3학년 가서 굉장히 여유롭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학이라 생각을 하고 이 겨울방학을 잘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특히 해야 할 일이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이요. 네, 그래서 올해 입시에서도 이제 수학이 좀 작년과 다르게 좀 어렵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수학을 좀 튼튼히 하면 아마 수학이 발목을 잡지 않아서 좀 더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학년 올라가면. 네. 그래서 예. 겨울방학 때는 거창한 계획을 많이 세우거든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많이 하는데
하나라도 잘하자. 네. 저는 그걸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 하나라는 게 네. 저는 수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고등학교 두 선생님께서 이제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제가 수업에 들어가서 7교시에 들어가서 학생들은 작년에 너희들 이제 예비 고3이다. 7교시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애들이 선생님 오늘 7번째 듣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앞에 선생님들께서 계속 예, 얘기하셨나 봐요. 모든 선생님들 들어와서 1교시부터 얘기하시니까 네. 얘들도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럼요. 지금까지 이제 오늘 치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난이도와 경향 그리고 가채점 할 때 주의사항 또 이제 예비 고3들 지금 고2 학생들을 위해서 2017학년 또 수능에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수능 이후에 수시와 정시 합격을 위한 대학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시간으로 예, 예, 특별 편성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수능 특집 2016학년도 수능 분석과 대입 합격 전략 잠시 후 2부에도 이어집니다.